공판검사 이태창 검사가 놀래가지고 부다다닥 뒤로 피해서 숨 도망갔구나. 도망가 버립니다. 예. 재판장도 놀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 입장하는 문 있죠. 예. 그리고 도망가면 입장하면 도망가고 문 닫아버려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자기가 범행한 것도 그 장소, 선고도 그 장소에서 받아요. 그러네. 이 새끼 무슨 운명인지. 예, 대한민국 살인 사건 오늘은 334회차입니다. 네. 예, 오늘은 좀 오래된 사건을 하겠습니다. 오래됐지만 센 사건이죠. 예, 아니 그런데 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안 하고 넘어가면 추후에 내가 또 이거하고 유사한 사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할 때 이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추후 거를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법정 증인 살인 사건이에요. 그래, 이게 센 거예요. 엄청 센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 나온 사람을 현장에서 처단한 이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워낙 큰 사건이었는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법정에 나왔던 증인을 대상으로 해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건이 꽤 있어요.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내에서 살인 사건은 없었어요. 예, 안에서는 없죠. 예, 증인 쓰고 나가는 사람을 따라가 가지고 죽인 거, 그 법원 근처에서 이런 거는 몇 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후에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사건은 74년도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1974년 10월 17일이에요. 가을에. 10월 17일 가을 오후 2시경에 14시경에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지원 1호 법정입니다. 1호 법정. 예, 영등포 지원 1호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놈이 있어요. 무기징역을 살고 있던 이놈의 이름은 임병석입니다. 임병석이. 예, 이거 이 범죄 다루는 사람들은 임병석이는 다 압니다. 예, 이거 유명하죠. 예, 임병석입니다. 임병석이가 무기로 이미 살고 있는 놈이 또 협박죄를 저질러 가지고. 아, 무기 살고 있는데요. 빵에서 그러니까 협박죄를 저지른 거지. 네. 그러니까 협박죄로 또 재판을 추가로 받는 중이에요. 네. 추가기도 사실 의미도 없어요. 무기징역 받는 놈이 협박죄 추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법치주의에서는 잘못하면 사형수라도 재판은 받아야 되니까. 재판을 받다가 그 협박 사건 이놈이 협박한 임병석이가 협박을 해서 협박을 받은 그 피해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분 이름이 뭐 이름 다 알려진 내용인데 이름이 그냥 그래도 이름은 뺄게요. 그냥 이 씨입니다. 이 씨. 여기 지금 제가 다 써놨는데 이 씨고 그 당시에 48살이에요. 남성인데 평택군 그 당시에 고덕면에 거주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을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지가 협박해 갖고 증인으로 나온 법정에 나온 그분을 이놈이 무기수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안에서. 그 흉기는요. 얘가 들고 있던 흉기는 뭐였냐면 줄칼이에요. 줄칼. 이 줄칼 길이가 23cm. 그다음에 너비가 2.5cm. 아유, 이거를 요놈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지사건 협박죄 피해자이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법정에서 찔러 죽인 사건.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이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임병석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먼저 그거부터 보고 하자고. 임병석이는 1971년부터 평택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했어요. 택시기사요? 그 직업이 택시기사였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제 더 어렸을 때는 뭐를 했냐면 이게 또 웃기더라고. 평택 송탄지서에서 지서 경찰서 지서 좀 그때는 송탄지서야. 거기에서 얘가 급사라고 그러죠. 사환. 행정 업무하는 직원. 아니 심부름한 잔심부름하고 하는 사환 급사. 저도 82년도에 경찰 들어갔을 때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이제 나이 어린 그 젊은 친구가 나이 어린 애들이 와서 각종 잔심부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환 또는 있었어요. 급사로 일하면서 우리가 이제 걷어서 월급 주고 했던 그거 있었거든요.
그것도 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 일도 안 한 놈이에요. 적어도 지서 파출소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는 놈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만두고 택시 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면허 따가지고. 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랬던 그 임병석이고 얘한테는 누나 하나밖에 없어요. 누나 한 명 있고. 예, 그러니까 거의 고아 수준인 거. 아버지 어머니 없고. 근데 얘가 절두정과는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 하면서 이놈이 결혼을 해가지고 네. 딸이 셋이에요. 아. 딸이 셋인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근데 이제 거의 이혼 상태고. 아하, 이것도 평탄치 않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사망한 사람 있잖아요. 이 씨. 법정에서 예. 이 씨. 예. 이 사람하고는 그 이 씨가 이 임병석이가 운전하는 택시의 단골 고객이에요. 아, 중요한 분이네. 그러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고덕면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멀리 살면 읍내에서 택시가 운행되잖아. 근데 멀리 사시는 분이 저쪽 저 시골 변두리 쪽에 사는 사람이 시내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가기 곤란하니까 버스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가 요놈이 이거 임병석이가 운전하는 택시를 불렀나 봐. 그럼 대절을 내가 그때 대절이라고 해요. 예. 택시 대절. 예. 그래서 이제 읍내 갔다 오고 또 데려다 주고 대신 돈은 좀 더 줘야 되겠지. 예. 이런 식으로 아는 사이니까 아주 단골 고객 사이지. 고객이 고객. 예. 그런 사이예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협박죄가 되고 죽이고 이럴까. 협박죄 고소했다고 사람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미 지는 어차피 무기수라 협박죄로 저 추가 형량이 떨어진다 한들 의미도 없어요 본인한테. 의미도 없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감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더군다나 그 구하기 힘든 교도소에서 구하기 힘든 그 줄카를 어떤 경로로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네. 자, 그럼 또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곧 그 평택군 고덕면 지금 평택시지만 그 당시 평택군이에요. 평택군 고덕면에 이제 산부인데 평택에서 나고 자란 토백입니다. 토박이. 토박입니다. 그리고 전답이 그 당시 2, 3만 평 되는 분홍입니다. 분홍. 그러니까 택시 대절하죠. 그리고 이분이 동네에서 담배 가게도 운영을 했어요. 아, 그럼 부자예요. 그때 담배 가게. 그 당시에 담배 가게 잘 안 내주거든요. 네, 안 내줘요. 그런데 동네에서 담배 가게를 내서 장사할 정도면 이분이 부자는 부자 맞아요. 전매청이. 그러니까 담배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담배를 가져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수시로 평택 읍내에 있는 전매소에 가서 담배를 매입해서 갖다가 팔아야 되거든. 네. 그때 읍내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택시예요. 그 바람에 이제 아마 택시를 이용하면서 임병석이하고 단골 고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 씨는 아내가 있고요. 또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도 있고. 자신의 어머니도 있고 아내가 있고 딸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사건의 발단이 될 수 있는 건데 주로 이 씨가 임병석이 택시를 불러서 대절해 가지고 전매소로 담배를 사러 가는 게 맞는데 가끔씩 본인이 바쁠 때가 있어. 네. 그러면 누구를 시켰냐면 맏딸 그 당시에 25살 맏딸을 시켜갖고 임병석이 택시를 타게 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좀 잘못돼 보이네 느낌. 그러니까 맏딸을 알게 된 거지 임병석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맏딸이 뭐 대화도 많이 할 거 아니야. 택시 타고 하면서 꽤 긴 거리니까. 그때 이놈이 항상 자기는 미혼이라고 그랬어. 거짓말한다. 이혼남인데. 반반하게 생겼대요 임병식이가. 그러면서 이게 스파크가 튀어버렸네. 둘이 맞다라고. 네. 눈이 쫙 맞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맞다라고. 어떡하냐. 그럼 처녀 총각이 만난 거지. 근데 사실은 애까지 셋이나 있는 놈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나쁜 놈이지. 그게 이제 저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과정을 보자 보면 이 서로 둘이 눈이 맞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해요. 완전히 뻥 갔어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 이 씨라든지 엄마 등등은 임병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새끼 나쁜 놈이거든. 그렇지. 이미 자식도 있고 결혼한 적도 있고 정과도 그러니까 있고 팔 뛰는 거지. 정과도 있고 정과도 있고 도둑놈이고 뭐 집안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펄펄 뛰는 거지 반대한 건데 그럴 때는 이미 얘들이 사귄 지가 2년이 넘었어. 아름아름. 그런 어떡하냐. 몰랐구나. 정은 들대로 들은 거야. 예.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이미 딸이 셋이나 있는 놈인데 물론 지금 아내는 이혼했지만 그런 놈이고 거기다가 더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학력 따지잖아. 그 임병석이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너보다 못 배웠어. 이제 이를테면 뭐 이런 거에다가 도둑놈인 거에 절도전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 혈사 반대를 하겠죠. 나라도 할 거 같아. 그러니까 이 둘이서 이미 그때 뻥 가버리면 안 되거든. 2년 사귀면서 맛이 갈 대로 가서 둘이서 1972년 3월경부터 송탄읍에다가 새방을 얻어갖고 동거생활 들어가 버려. 집 나가버렸네 딸이. 그 딸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럼 뭐 담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동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찾으려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는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됐고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동거가 시작됐으면 어렵게 지금 붙어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잘 살아야지. 그래 잘 살아야지. 근데 원래 임병석이 이놈 자체가 전과자에다가 성격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씨 딸을 자주 두들겨 팼어. 그럼 안 되지. 동거 생활하면서. 뭐 어디 가 이게. 이제 뭐 이제 일정한 세월 지나가니까 이제 집토끼 돼 버리니까 막 때리고 한 거예요. 집버릇 나오는 거지. 집버릇 개버릇 못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씨 딸이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야 이제. 맞고 어떻게 후회를 엄청나게 했는데 맞고는 못 사는 거거든. 그래서 도망쳐요. 송탄에서 도망쳐갖고 집으로 갑니다. 갈 데가 어디서 집 밖에. 그럼.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어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도 뭐 내 딸이 동의해서 가서 동거했으니까 뭐 법적으로 뭐 달리 방법도 없잖아. 자, 근데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끝났으면 괜찮아. 근데 임병석이 이놈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안 있어. 똥낀 놈이 원래 썩내는 거예요. 이놈이 가만히 있어. 이 지 동거녀가 가버리니까 집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으로 쳐들어가요. 이 씨 집에 쳐들어갔네. 쳐들어가서 당장 내 마누라 내놔. 내 마누라 내놔 하고 소리 꽥꽥 지르고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인생이지 막갑하지. 정말 내가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 패 죽여버려 이거. 난리를 친 거예요. 양반인 거예요 양반. 그러니까 평택 쪽에 사시는 분들이 저 경기도 온화한 양반들이 많거든. 그러고 심지어는 정식으로 나하고 결혼시켜라 빨리. 그렇게 하고도 나올 놈이네. 행패를 부려요. 정식으로 우리 결혼시켜라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동네 망신 다 시킬 때니까 처음에는 막 동네 망신 시킨다고 그러니까 쉬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약점이구나 해갖고 소리 꽥꽥 지르면 동네 사람 듣는 거 창피해 한다는 걸 알고 그걸 약점 삼아서 이 새끼가 꽤 지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니까 이 씨의 아내 이 씨 아내는 그 당시에 47살 방 씨예요. 방 씨. 맞다. 이제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말렸겠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 말이야. 그러고 어디다 대고 아버지 뻘 드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려. 이렇게 하니까 자기 동거녀 엄마를 두들겨 패버린 어쨌든 장모인데 두들겨 패버린 어떻게 보면 장모를 때린 거예요. 장모를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막간 놈이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속이 돼버려 이제. 구속이 돼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1년을. 왜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났어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아니 또 감형이 돼버리네. 그 1년에서도 또 한규증이 떼내먹고 반토막을 내줘. 6개월 살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73년 4월 달에 수원교도소에서 이렇게 출소를 해버려요. 6개월 만에. 이게 반성이 되겠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6월짜리가. 이거 최소형량 1년짜리 때린 거는요. 풀로 하루도 안 깎아줘야 돼. 시간도 안 깎아줘야 돼. 근데 6개월 감형에서 나오니까 이 새끼 뭘 반성했겠습니까? 또 나와서 쳐들어갔겠죠.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 씨 집에 또 쳐들어갔어요.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 교도소 보냈지? 이제 이 집안 다 내가 몰살시켜버리겠어. 몰살시킨다고 난리를 쳐. 이게 문제예요 문제. 자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이 또 신고했죠. 그렇죠. 신고해야죠. 경찰이 신고했어요. 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갖고 잡았어. 이제. 체포했네. 파수소를 끌고 갔어요. 파수소를 끌고 갔고 이제 얼레벌레 하는 사이에 이제 뭐 이게 뭐 당장은 가서 뭐 죽여버려 하고 소리 지르고 또 내용을 경찰관이 알아보니까 동거했었는데 뭐 반대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실질적으로 무슨 행위를 한 건 없거든. 요 직전에 교도소 갔다 온 건 때렸으니까 갔다 온 게 맞는데 지금은 가고 그 뭐 소리 지르고 한 거거든. 경찰이 뭐 한 거 이게
잘해야 직결 처리나 겨우 할까? 그 이제 우물우물하는 사이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그 이후에 이제 얘는 결국 나온 거예요. 파출소에서. 파출소 나오고. 이게 나중에 파출소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중징계 먹는데 예. 나와 가지고 다시 갑니다. 또 가요. 예. 집요하다 진짜. 거기 가서 이때는 도끼를 들고 가요. 아이고 미친놈 이거 어떡하냐.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사건 처리 잘못한 거죠. 큰일 났네.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네. 아까 이 씨의 어머니 네. 이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씨의 어머니 이제 손 씨인데 네. 그 당시에 67세였어요. 손 씨를 도끼로 살해해 버립니다. 즉 말하면 동거녀의 할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미친놈이네 이게. 그 죽여버린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지가 저 교도소 1년 간 때 이 씨 아내 방 씨 때렸잖아. 예. 방 씨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거녀의 동생 둘째 딸. 예. 두 사람한테도 그때 동거녀 둘째 딸은 20살이었어요. 20살. 중상을 입힙니다. 도끼를 휘둘러 가지고. 열어 죽을 뻔했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할머니 살해하고 두 사람은 중상 입히고 도끼로 죽을 뻔했네. 그리고 이제 냅다 이 새끼 도망갔다가 이제 검거가 됐어요. 잡혀갖고 당연히 죄명이 뭐가 되겠어요? 살인네 살인 미수죄. 네, 살인 및 살인죄죠. 맞아요. 살인 미수죠. 그걸로 1심에서 사형 받습니다. 사형. 맞네. 사형 받아야지. 이때는 97년도 사형 막 할 때니까. 예. 물론 98년도에 사형 집행 마지막이지만 1심에서 사형 받아요. 예. 2심에서 근데 감형이 돼버리네. 그게 무기징역. 무기징역. 항소한 게 먹혔구나. 그리고 3심에서도 궁극적으로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요. 예. 이 얘가 이제 수감된 데가 안양교도소예요.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결국 뭐 안양교도소로 수감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놈이 빵에 가서 이제 복역을 하면서 그냥 이제 세월 죽여야 되잖아. 네. 억울한 거야. 무기징역이 확정되니까 이놈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출감하는 그 빵 동료 있죠. 빵 동기를 통해서 손편지를 써갖고 이 씨한테 전달하라고 그래요. 자기 손편지 전달해달라고 출소자한테. 저 평택 거기 갖다 주라고 그 집에. 아이치.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거 살벌해요. 나는 여기서 모범수로 있으면 10년 내외면 나갈 수 있다. 내가 나가면 너희 가족 모두를 몰살할 것이다. 섬찟한 얘기예요. 예. 무기 가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끼 들고 와서 사람 죽인 놈이 그 동료 그 수감자를 통해 가지고 10년 내외에 모범수 생활에서 나가 가지고 가석방 받아서 나간다는 거 아니야. 실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실체적 위협이지 이거는 우리 법률용어로.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 아이고. 이 편지를 한 번만 전달한 것도 아니야. 예. 출소하는 사람한테는 전달하는 거야. 10번에 걸쳐서 했어요. 환장하겠다. 피해자 이칠만하면 미친놈하고 벅벅 찢어버리면 또 한 두 달 있으면 딴 사람이 와갖고 편지 전달 왔어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협박편지 보면 신경이 쓰였겠어. 참다 한 10번 정도 협박편지 받았을 때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고소했어요. 고소해버렸구나. 그게 고소죄. 이게 협박죄로 고소한 거네. 네,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박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임병석이를 고소를 한 거고 경찰이 당연히 조사해 보니까 맞잖아. 살인을 증거가 있는 걸 뭐. 그러니까 경찰이 이 새끼를 기소했어요.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찰도 당연히 기소한 거죠. 뭐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지. 빵에 있으니까. 서류상으로 기소한 거고. 이제 그래서 이놈은 무기징역에다가 협박죄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재판에 협박죄로 내부가 된 거죠. 그래서 1심이 열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에. 그날 1심이 송기방 판사예요. 송기방. 근데 이 1심 공판을 할 때 임병석이가 그 편지 보내고 한 협박 사실 자체를 다 오리발까? 아니라고. 아니라고.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땅땅땅 때리고 끝나거든. 근데 오리발을 다 내밀고 다 아니라고 우겨버리니까 이러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때 피해자가 와서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피의자의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피고인은 놔두고 피해자를 불러서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들어야 되거든. 그거를 유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새끼가. 그래서
판사는 1회 공판 때는 부인했잖아요. 이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2회 공판 때 2회 기일에 피해자 이 씨를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이 씨를. 이게 임병석이가 이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웠던 거로 보입니다. 무슨 악연이야 이게 참. 완전 악질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회 기일이 74년 10월 17일이었던 네, 거고 네. 14시경이었던 겁니다. 네.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지원 1호 법정. 네. 여기에서 이제 증인으로 불려나간 거예요. 네, 근데 그날 그 재판만 하겠습니까? 그 당일날 임병석이 이외에 19명 총 20명의 죄수가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네. 그날. 네. 20명이. 형사재판. 그러니까 주 굴비처럼 이 새끼들 엮어가지고 네, 데리고 나가서 네, 이제 네. 재판 받는 거예요. 네. 이 임병석이는 피고인석 맨 뒷줄 중간 정도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호송하는 거는 근데 20명을 호송하는데 이 당시에 정말 허술하긴 했어요. 20명의 죄수를 호송하는데 교도관은 7명 갔어요. 네. 그리고 방청객은 30명. 그러니까 교도관 7명이 20명의 죄수를 이제 굴비처럼 엮어서 간 거예요. 네, 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그때는 그렇게 허름하게 했나 봐요. 네. 자, 공판 검사가 막 추궁하죠. 너 이 새끼 거짓말하냐고. 너 했잖아. 증인 놔두고 그렇지. 계속 물어봐. 편히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해. 끝까지 부인해. 증인은 계속 앉혀둬. 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재판장이 자 제출된 편지 있을 거 아니야. 이 편지 네가 썼지. 아니래 그거 아니래. 내가 쓴 거 아니래.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슨 소리야. 이거 감정을 안 맡겨도 필적 감정을 안 맡겨도 내가 재판관인 내가 봐도 이건 당신 글씨야. 예. 외관으로 봐도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해. 그러면서 이제 추궁을 해요. 뭐라고 하면서. 예. 그랬더니 이제 듣다 못한 이제 끝까지 재판장이 하는데도 끝까지 벅벅 우기니까 듣다 못한 이 씨가 증인으로 온 피해자 이 씨가 예. 참견을 해요. 할 말 있습니다 재판장님. 예. 뭔데요? 너 임병석이 들어? 이 편지를 나한테 갖다 준 건 네 친구잖아. 그렇지, 출감한 친구들이지. 출소한 네 친구가 빵 직접 친구들. 가지고 와서 내가 받은 거야. 예.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재판장님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얘가 같이 교도 생활하던 걔한테 직접 인편으로 이 편지 받은 거예요. 네. 그거 제출한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해요. 이제 게임 끝난 거야. 네. 그건 빼도 박도 못할 입장이 된 거야. 네.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때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이고. 바로 그 순간 이 임병석이는 수인 번호가 435구예요. 435구. 예. 이게 이 법정에서는 435구 이렇게 불러요. 그 교도소에서 데리고 나올 때 435구 나오세요. 뭐 435구 면회요. 이렇게 지 이름보다 어떻게 보면 넘버 이거 수인 번호가 더 많이 쓰이는 거. 네. 인생은 수인 넘버로 사는 거 걔들은. 네. 자, 이 새끼가 왼손에 이 속에다가 숨겨뒀던 줄칼을 꺼내요. 왼손 밑에다 숨겨놨어요 소매에다가. 칼을. 줄칼을 들고 법대가 이렇게 있으면 출입문 있잖아요. 네, 결국은 예. 그걸 확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16시 40분경이에요. 예. 발로 확 밀고 나가요. 딱 꺼내가지고. 예. 원래는 수갑 차고 있었어야지 맞아요. 네. 근데 수갑 풀렸어요. 어떻게 풀었어 그걸? 하여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걸 꺼내가지고 네가 직접 전달했잖아. 이거 하는 순간에 그냥 빨딱 일어나면서 쫙 꺼내가지고 예. 손도 풀렸어 수갑도. 네. 그 상태에서 법대 이렇게 여다지분이 이렇게 여다지. 미는 거. 예. 그걸 확 밀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어. 이놈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누구한테 뛰어간 거예요 일단은? 이때 뛰어간 거는 공판검사예요. 검사를 공격하려고 일단은. 이태창 검사. 어. 그때 이태창 검사인데 검사 쪽으로 달려듭니다. 아이고. 뛰어나가는 거 반대편에 있잖아요. 예. 피고인석하고. 이미 그때 수갑은 풀려서 오른손에는 줄칼을 칼이 들고 있고. 왼손에 수갑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있던 거 요거만 푸는 거예요. 요거만. 네. 이거는 이제 칼 들으려고. 자유로운 요거 수갑은 여기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예. 거예요. 그 상태로 뛰어나가 검사 쪽으로 정면으로 돌진한 거예요. 공판검사 이태창 검사가 놀래가지고 부다다닥 저 뒤로 피해서 숨습니다. 도망갔구나. 도망가 버립니다. 예. 이거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 쪽으로 뛰어가는데 피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재판장석으로 뛰어가요. 정신 나간 놈이. 판사 쪽으로 달립니다. 판사 또 찌르려고. 그러니까
재판장도 놀래가지고 예. 그 법정 그 뒷문으로 뒷문 있죠. 도망갑니다. 입장하는 문 있죠. 예. 그리고 도망가면 예. 입장문으로 예. 도망가고 문 닫아버려요. 예. 그 도망가니까 이제 여기 갔다가 도망가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보더니 어디로 가냐면 법원 추사 있잖아. 법원 추사. 그 쓰잖아 다. 그때. 예, 쓰는 사람. 그 김동호 이패석이야. 아유. 김동호 씨 쪽으로 돌진하고. 예. 야, 이거 뭐 법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야, 난리 났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또 이패석이 김동호 이패석이 법원 추사죠. 네. 이 사람은 옆에 이렇게 보다 합의실 문이 있어요. 합의실. 합의실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문 자꾸 늘어져요. 아. 그리고 얘는 열을 문고리 이제 자꾸 버티고 막 열으려고 이제 임병석이가 시도를 해요. 그 사람 목숨 걸고 잡고 있는 거지. 그럼 이때 교도관 뭐 했어요 지금 3명이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 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그 안에서 안 열지. 너 죽게 생겼는데 죽기 지금. 살기로 무드러지니까 문고리 못 잡고 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딱 돌아보고 증인으로 온 이 씨를 찾아요. 아. 아비 완전 다 도망가고 난리 났네 지금. 네. 예. 아수라장인 거예요. 아수라장이지 이거는. 그러면서 이 씨 쪽으로 이제 방청객 있는 쪽으로 이 죄수들 있는 쪽으로 달려오니까 이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 흑판이지 흑판. 예. 흑판을 들고 막어. 뭐 비무장 상태였다는 얘기 그럼? 그러니까 개판인 거지. 와. 흑판을 들고 막았지만 뭐 칼로 위협하고 오니까 뭐 그냥 나자빠지지 뭐. 예. 나자빠져요. 자, 그 와중을 이용해서 증인으로 갔던 이 씨는 잽싸게 1호 법정을 뛰어나왔어요. 아 나왔어 일단. 뛰어나와 가지고 한 7m 정도 떨어져 있는 2호 법정 그 출입문 입구 그 섬 사이에 딱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요. 예. 호흡 아프고 딱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임명석이가 방청객이고 뭐 그리고 다 제끼고 쫓아나와서 그 구석에 2호 법정 그 출입문 뒤편에 이렇게 웅크리고 숨어 있는 이 씨를 발견한 거예요. 가자마자 다짜고짜 그대로 그냥 찔러버렸구나. 칼로 가슴하고 등 같은 데를 찔러가지고 급소입니다. 관통됐어요. 관통. 예. 관통이 됐으면 뭐. 예.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찔러서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그 피해자를 발견해서 한강 성심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는데 가는 도중에 죽었습니다. 한 대씩 이거 뭐 이렇게 맞았는데. 가는 도중에 사망했어요. 그 이 새끼는 이 새끼는 그렇게 죽여놓고 바로 한 50m를 냅다 달려가요. 또 밖으로. 달려가가지고 1.2m 정도 되는 담을 훌쩍 법원 그 후문 담을 훌쩍 넘어가요. 아이고. 그래서 또 한 70m 뛰어요. 도망간대 그럼? 그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계속 그 죄수복 입고 수갑을 한쪽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면 누구 눈에도 띄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법원을 통과하고 법원 담 넘어서 통과하고 한 70m 냅다 달려가지고 안 되겠어 숨어야지. 이때 이 새끼가 숨은 데가 어디냐면 그 근처에 있는 경동산업사 화장실에 경동산업이라는 회사에 화장실에 은신을 합니다. 당연히 그걸 보고 회사 직원들이 신고했겠죠. 어떤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힘 묻어가지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요. 난리 난 겁니다. 난리. 이거는 정말 설명되지만 우리 좀 쉽게 설명하지만 이거 아마 초토화 됐을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초토화 맞아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경찰 인력이 탁탁 긁어모을 인원이 별로 그때 많지 않으니까 지구대 파수소 50명 정도로 채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비군까지 동원해. 예비군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어디 다 꼈어. 산불 진압할 때도 예비군 그전 같으면 예비군 끼고 예비군 소집이 그렇게 잘 됐어요 그때는. 오라면 또 바로 튀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소집을. 그래서 경찰 플러스 예비군 해갖고 한 50명이 경동산업사를 뺑 둘러서 포위하고. 이미 거기 들어간 걸 하긴 했으니까. 뺑 둘러서 포위하고 이제 대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임병석이는 이제 하고 이제 다른 회사 직원들은 다 뺐어요. 빼야지. 다 빼고 화장실에서 이제 모가지만 내놓고 있고 경찰하고 예비군이 딱 둘러싸고 가서 대치. 그 대치했는데 바로 두드려 잡을 수도 있는데 임병석이가 아까 범행했던 줄칼이 있잖아요. 줄칼을 목에다 딱 대고 있어요.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죽는다고 겁주는 거야. 다가오면
다가오는 경찰관 너도 내가 찔러 죽이고 나도 자살한다. 독한 놈이네 이거.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이 경찰은 내려놔 이제 설득하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달려들면 이렇게 되고 네. 달려들면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버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꽤 이제 시간이 한 1시간 조금 더 흘렀어요. 네. 지도 좀 지쳤어. 네. 그리고 이제 무기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스로 줄칼을 집어던지고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 당시에 레고시에이터 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게 정식으로 뭐 우리나라의 그 경찰 시스템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이 좀 지긋하고 고참 네, 또 직위도 좀 있는 네. 사람들이 가서 여보게 하면서 이 설득을 했었어요. 네고시에이터 역할을 했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해가지고 자수 어떻게 보면 뭐 스스로 체포된 거죠.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새끼가 검거된 과정이고요. 그러면 아까 염 교수님 이제 뭐 벌써 얘기하니까 벌써 문제점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던데. 그럼 교도관 7명 뭐 했어 이 난리를 칠 때. 그러니까 사람 다치게 죽게 생겼는데. 지금 막 검사 죽이려고 했다 이패석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막 판사 죽이려고 그랬다가 결국은 증인 이씨 피해자 죽였잖아. 그런데 그 50초 동안 교도관 7명은 그럼 뭐 했냐. 그게 뛰어나와서 풀고 이 새끼하고 뛰어나와서 와다다다닥 한 게 50초. 네, 딱 50초. 1분도 아니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쫓아다니다가 한 네. 거 50초야. 그 50초 동안 그럼 교도관들 뭐 했어. 한 사람 한 건 내가 알아. 흑판 들고 있었으니까. 흑판 들고 이렇게 밀었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할 일 했는데 나머지 6명 뭐 했을까. 또 거기에는 또 법정 방호원도 있어요. 네, 법정에는. 네. 거기에서 경찰이에요. 그 법정 내에 경찰. 경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방호원은 또 뭐 했을까.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먼저 법정 방호원은 판사 검사를 보호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일단 탈출시키는데 주력했구나. 판검사를 보호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자, 교도관 1명 중에 1명은 흑판 들다가 자빠져서 뒤로 네. 밀려서 그럼 6명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 임병석이의 범행을 제재하거나 검거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죄수 19명 탈출을 막기 위해서 걔들 그 포승줄 이어진 거 붙들고 늘어지느라고 아이고.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쫓아나가지도 못했어요. 그 난동물이네. 자기들이 개 잡으러 쫓아나간 사이에 이 나머지 죄수들 다 도망가면 또 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애초부터 원래 이 죄수 한 사람당 2명씩 붙게 돼 있어요. 네, 2배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20명을 그 재판에 데려가려면 한 40명 붙어야 돼요. 어떡하냐. 근데 법정 안에 40명이 들어가면 교도관이 더 많으니까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적어도 더 많은 인원이 탈출로라든지 이거 출입구에 이 통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요. 네. 근데 이 19명 나머지 죄수 19명의 탈출을 막기 위해 주력하는 하고 얘를 말릴 새도 없고 도주하는 놈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아수라장이라 방청객으로 왔던 그 30명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소리 지르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지 그 법정 안이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새끼는 결국 검거가 돼서 이제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또 의문이 또 많아. 이 새끼 줄칼을 어떻게 나? 칼을 어떻게 수갑은 또 어떻게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분명한 거는 얘는 사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칼 준비하고. 사전 계획했어요. 예. 임병석이는요. 교도소 내에서 우체통 만드는 작업에 투입이 우체통 납품하는 거. 거고. 길에 있는 우체통 세류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작업장으로. 우체통 국가에서 쓰는 거를 대체로 그 물건을 제작을 해요. 책걸상도 많이 했고요. 예. 그래서 우체통 만드는 작업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속을 다루나 쇠를 연마하고 갈고 이 새끼가 그 작업장에서 그때는 그냥 원형 줄칼이에요. 원형 줄칼. 동그란 줄칼. 뾰족한 게 아니에요. 그 줄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줄칼을 구해서 이 새끼가 그라인더로 양쪽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뾰족하게 만든 거예요. 송곳을 만든 겁니다. 송곳을 만든 거예요. 그게 10월 14일 날 15시경에 제작했어요. 네. 아까 이게 10월
17일 날 네. 이 사달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이미 오후 3시경에 그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줄칼을 양쪽을 갈아갖고 완전 흉기를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처음에 숨겼냐면 작업장 공구함에다가 공구함에. 은닉해뒀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들고 다시 빵으로 갈 때 금속 탐지기 통과해야 되거든요. 검신하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작업장 공구함에다 일단 놔뒀어. 다 갈아갖고 흉기를 만드는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이 새끼 재판 가는 날이야. 네. 응? 두 번째 재판. 출정. 출정 가는 날이야. 네. 당일날 아침 7시경. 7시경에 이제 식사하기 전에 가서 줄칼을 꺼내갖고 양말에다 숨겨. 그러니까 얼마나 교도관들이 허름하게 했다는 거 알수. 그 발은 안 뒤졌나 봐요. 양말에다 숨긴 거예요. 검신을 안 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도 또 그냥 뭐 갔다 손 치더라도 원래 이제 출정하기 전에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또 다 뒤져요. 예. 09시경에 이제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출정이 재판받으러 나가는 걸 출정한다고 그래요. 출정 그러죠. 법정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출정을 위한 신체 수색을 했어요. 근데 양말 속에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교도관이 어디만 찾은 줄 아세요? 형식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겨드랑이하고 다리 한번 훑고 허리만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 바람에 양말 속에 이게 얘가 정말하면 교도관의 신체 검색 시스템을 외운 거예요. 그렇지. 들어가 있었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양말 속에 숨기면 모르는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딱 여기다 숨겨놓은 거. 통과. 그러고 법정으로 간 거예요. 법정으로 이제 출발 갔어요. 12시경에 이제 검찰청 구치감에 먼저 가서 그 구치감 속에 집어넣어요. 죄진 놈들 이제 법원 재판정이 가기 전에 검찰청 가면은 구치감이라고 있어요. 그 법원에 교도소에서 나온 놈을 임시로 가둬놓는 곳이 있어요. 그 구치감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 새끼가 또 작업을 해요. 자, 양말 속에 줄칼은 있죠. 요 놈이 그 보니까 그 변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구치감 내도 이 봉골레 있죠. 봉골레 그 보니까 걸레 조각 있잖아요. 너덜너덜 매달린 거. 그걸 몇 개 뜯어요. 파란색 걸레 조각을. 그걸 뜯어가지고 줄칼 한쪽 끝을 딱 감아요. 손잡이 만들어. 손 안 다치려고. 딱 손잡이 만들어. 아니 이걸 하고 매끈한 걸로 하면 제대로 찔리지도 않아. 밀려가. 그렇지. 밀리지 말라고 만든 거니까 완벽하게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파란색 걸레 조각을 줄칼 한쪽 끝에 감아가지고 손잡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판하기 전에 2시경이니까 점심 식사하면서 이 새끼 나무 젓가락을 이제 나무 젓가락 쓰거든요. 쇠붙이 안 줘요. 밥 먹는 거. 근데 나무 젓가락을 요거를 잘 다듬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갖고 성냥개비 크기로 만들어요. 나무 젓가락을 그걸 옷자락에 딱 숨겨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뭐하러 성냥개비만하게 나무를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 숨길까? 그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오후 2시부터니까 입실하기 직전에 약 5분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 순서대로 가니까 그 5분간에 걸쳐서 그 성냥개비를 꺼내갖고 수갑을 오른쪽 수갑을 풀러버린 거. 야, 이거 손재주가 많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수갑도 엄청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수갑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제 옛날 수갑. 내가 82년도에 경찰 들어갔을 때는 수갑을 예산이 부족해서 경찰 개개인한테 안 줬어요. 나 수갑 언제 줘야 하고 맨날 바랬어. 경리에다가 수시로 전화했었어. 저는 아직 이번 달에도 수갑 배정 안 됐나요? 안 됐어, 인마. 아직 안 됐어. 그 보면 수갑 못 받은 놈들이 꽤 많았어요. 거의 뭐 1, 2년 돼야지 이제 너 수갑 배정됐다고 장비과에서 오라고 그래서 기분 좋겠네. 사인하고 수갑 받아요. 진짜 그렇겠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수갑 기다리다가 지쳐갖고 그래서 경찰이 되면 내가 꼭 갖고 싶은 개인 물건은 수갑이에요. 수갑은 갖고 싶더라고. 호루라기 주니까 그 싸니까. 근데 수갑은 참 경찰 되자마자 꼭 갖고 싶더라고. 그런데 수갑을 안 줘요. 그리고 대체로 경찰학교 졸업하고 가면 파출소로 발령이 먼저 나잖아요. 그럼 파출소로 가면 저 띠가 있잖아요. 여기에 수갑하고 뭐 이게 다 붙어 있잖아. 방맹이 넣는 거하고 그 수갑은 그냥 띠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형사들은 하나씩 따로 차고 다니는데 파출소 순경들은 수갑이 개인 하나씩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산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82년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허리띠 돼 있는 거 그거에 그 수갑이 붙어 있으니까 근무 인수인계 할 때 그것만 가져가서 감으면 네 수갑 되는 거잖아 임마. 이런 얘기예요. 네, 그 수갑을 안 줘서 저도 1년 넘어서 수갑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근데 내가 1년 넘어서 받은 이유는 나는 파수처 근무를 1년 남짓 채 안 했어요. 네, 바로 형사로 발탁이 돼가지고 네. 형사 가자마자 수갑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나눠준 수갑이 더럽게 무거워요. 그게 무거워요. 동세. 거기다가 이놈에게 수갑이 하도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네. 수갑을 채웠는데 키도 있어요. 채웠는데 안 열려. 고장이 나갖고. 안 열리면 이것도 방법이 있더라고. 이걸 한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 경찰봉 막대기로 네. 한쪽 거에서 탁탁 치면서 하면 이렇게 하면 빠져 또. 아이고. 그러니까 개판 어분전이었어요. 네. 그리고 날이 외날이라고 그래요. 네. 이 톱니가 한 개로 돼 있는 외날을 네. 줬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찰에 나온 게 쌍날이에요. 네, 쌍날이죠. 이제 두 개의 톱니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쉽게 안 풀어져요. 네. 거기다가 그 구멍이 있어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에 그 구멍을 또 돌려하고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서 안 열리게 해놔서 요즘 네. 수갑은 좋아요. 근데 여전히 무거운 거는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도 하여튼 그런 수갑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외날 수갑이죠. 볼 것도 없이.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갑만큼은 좀 가볍고 이 수갑을 차고 이 뒷주머니에다 형사할 때 차고 갔다가 바지 잘못 올리다가 수갑 무게 때문에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고 팬티만 뭐 보여주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내 형사하면서 나 수갑 하나만큼은 좋은 거 갖고 싶어가지고 여기 나오는 송탄으로 갔어요. 그 미 공군 부대에 있는데 그 네. 인근에 가면 네. 두랄루민 형태. 두랄루민 있죠. 네. 아주 가볍고 저 쌍날로 돼 있고 그런 수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그때 내 월급이더라고요. 네. 한 달 월급이더라고 그게. 네. 그래도 제가 형사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가서 샀습니다. 네. 그 먼 거리 가서. 좋죠. 두랄루민. 그래서 그거 잘 차고 있다가 지금 제주도로 간 그 남 주임이 네. 내 거 빌려갔는데 이 새끼가 안 주고 가지고 왔어요. 하여튼 근데 수갑은 필요치 않습니다. 저한테는. 두랄루민. 더 이상 그런 수갑이. 근데 이때는 외날 수갑. 이게 풀렸나 보네. 이게. 외날 수갑이니까 성냥개비를 넣어갖고 빵제비들이 눌러서 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놈이 연습을 많이 했고 많이 했겠네. 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 수갑을 풀었으니까 딱 풀린 상태에서 살짝 걸어만 거네. 걸어만 그리고 거네. 법정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맞잖아 하는 순간 그냥 풀고 여기서 왼쪽 그 이 소매 끝에 숨겨뒀던 줄칼 꺼내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성냥개비로 수갑 풀고 양말 속에 있던 줄칼을 소매 속에서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서로 달려들어서 범행을 한 거고요. 결국 이 새끼는 검거를 했잖아요. 검거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조사 들어갔죠. 널 시켜 이런 짓을 왜 해? 근데 얘는 원망만 합니다. 누굴 원망해요? 이 씨. 내가 그 죽은 이 씨 딸 어떻게 보면 장인이지 지가 만약에 마누라 했다면 이 씨 딸하고는 나하고는 사랑한 사이였다. 우리 둘만큼은 누가 뭐래도. 그런데 애초부터 저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내가 결혼을 못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결혼시켜달라고 하다가 그렇게 했고 협박 편지는 끝까지 안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걔들이 알아서 써준 거라고. 뻥을 깠지만 그건 얘기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너 첫 번째 뛰어나갈 때 공판검사 뛰어갔지. 그렇죠. 검사부터 노렸잖아요. 그다음에 다음에 검사 도망가니까 판사한테 뛰어갔지. 너 검판사 왜 죽이려고 그랬어. 검사하고 재판장 왜 죽이려고 그랬어. 이건 질문이 들어가겠지. 그랬더니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그 이 씨가 그쪽으로 뛰는 것 같더라. 그 증인 이 씨가 나와 있었잖아. 증인 있으면서. 그 방청석에서 앞에 쪽에 나와 있었잖아. 근데 검사 쪽에 가까웠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씨 그 피해자 이 씨를 쫓아간 거래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이 씨는 정모로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법무부 소관하네요. 교도소장 직위해제, 보안과장 직위해제. 당연하지 그거는. 이거 뭐 이거 사실 지금 같으면 구속하자고 던져. 그리고 그 당시에 당직교도관. 당직교도관이 제대로 못 살펴보는 바람에 7시에 공고함에 숨겨놨던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보안과에서 몸수색이죠. 몸수색했던 그 호송 책임 교도관
등등 해갖고 한 6명이 파면됐어요. 집에 보내버렸구나. 예,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파면만 시킨 게 아니고요. 예. 그 호송교도관이라든지 이 제대로 일 못한 그 교도관 2명은 예. 직무유기죄로 검찰에서 조사한 다음에 구속했어요. 그래서 교도관이 2명이 구속됩니다. 이 새끼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이 파장을 겪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이놈에 대한 이제 또 재판이 기소가 돼갖고 재판이 살인 또 재판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974년 12월 1일 날 네, 예. 사건 발생 50일이 경과했어요. 예. 50일이 경과해가지고 예.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지원 1호 법정 같은 법정에 또 했네. 같은 법정입니다. 관할이 예, 법이라. 관할이 같으니까 이때는 합의부예요. 예. 세니까. 강현태 판사입니다. 예. 합의부에서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가 범행한 현장에서 재판받은 거예요. 그 재판 받네. 예. 거기에서 이놈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뭐 임병석이는 아주 태연하게 범행 다 인정했어요. 뭐 인정하고 안 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 그렇죠. 예. 당연히 검찰은 두 번째 살인이잖아요. 네. 사형을 구형합니다.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김태정 검사예요. 네. 그 유명한 김태정 검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온노비 사건. 예. 옛날에 검찰총장 하신 분이죠. 예, 검찰청장 있잖아요. 총장. 예. 예. 그때는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이대희 담당 검사구나. 김태정 검사였습니다. 예. 평검사였어요. 예. 김태정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게 1974년 12월 6일 10시 30분입니다. 예. 10시 30분. 이때 그 얘기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그러니까 무기소로서 네. 무기징역을 사는 놈 입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 이 씨를 살해한 거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정 일이다. 안에서, 예. 이건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김태정 검사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구형을 했고요. 뭐 그 이제 당연히 그게 받아들여져서 네. 1심부터 더더군다나 판사 건드리면 용서 안 해요. 아이고 가만 뒀지.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 건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하늘 같은 판사님을 하늘 같은 검사님 하늘 같은 판사님을 향해 돌진했잖아 이 새끼 줄칼 들고 용서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피해자 죽은 것도 그 괘씸하지만 그것도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 아마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였을 거예요. 재판 받다가 죽을 뻔했잖아.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더 분하고. 네. 일벌백계 해야죠. 일벌백계 하셔야지. 예. 자 본인들이 해당되면 일벌백계 하지. 예. 그래가지고 뭐 1심, 2심 다 확정됐고요. 사형으로요. 예, 사형으로 1976년 3월 9일 날 네. 대법원에서도 사형이 확정됩니다. 확정해야지. 나쁜 놈인데. 그 범행 현장에서 네. 그 범행 현장인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놈은. 아 그러네. 열심히 웃기는 봤어요. 놈이 네. 자기가 범행한 것도 그 장소, 사람을 죽인 것도 네. 그 장소. 그 다음에 지 목숨을 뺏어가는 사형 선고도 그 장소에서 받아요. 그러네. 이 새끼 무슨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짓발차지 뭐. 그리고 네. 1976년 12월 28일 얼마 안 돼서네요. 예, 확정나고. 76년 예. 김대두하고 같이 김대두하고요. 예, 그 살인마 우리가 대한민국 살인 사건에서 했죠. 네. 그냥 막 도끼로 마구 네. 죽였던 사람 도끼살인마. 죽였던 네. 김대두 있잖아요. 네. 김대두하고 같이 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아 76년 12월 28일. 이건 시범 케이스니까 바로 그냥 집행을 다 넣어버렸네. 네. 그리고 그 당시 나이는 36살입니다. 이건 죽어 마땅해요. 네, 36. 이게 죽어 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2번 죽어야 돼. 이놈의 새끼는. 나쁜 새끼. 그래서 사람 두 개나 죽이고. 그때 사형이 36살 집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줬습니다. 줬죠, 예. 이때 이 당시에 네. 이거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신문 기사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본 이거 적 말도 있어요. 못. 네.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네, 나라가. 예, 예. 아카이브도 본 적 있어요. 나라가 이 혼란에 빠질 정도로 난리 이 났어요. 충격을 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만약에 증언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법정 살인 사건이 터져버리면 예. 어떤 문제점이 따르냐면요. 증인이 법정에 나와갖고 신변이 걱정됐어. 누가 걸라가? 죽을까봐 누가 제대로 증언을 못해요. 안 나가요.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가도 걔 눈치 보는 하고 범인 눈치 보는 하고 우물우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이 사법 체계에 끼치는 무지무지한 악영향이에요. 아우, 심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 이런 풍조가 만연된다면 나라 망한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사법 정의에 대한 이건 아주 중대한 도전입니다. 네. 검판사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렇죠. 교도관 하겠어요? 아유, 처벌 못하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 예. 이거는 이런 놈을 엄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얘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거 이 자체도 진짜 사실은 충격입니다. 이게 충격이죠. 잡혀가 충격입니다. 있는데. 예. 무기수라서 이게 출소가 어려우니까 지는 무기수로 살으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 네, 예. 밖에 못 나가면 보복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끌어들인 거예요. 유인한 거죠. 일부러 협박 편지를 써가지고 고소하게끔 해서 재판에 회부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1차 공판기일에 오리발 다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차 공판기일 때 분명히 피해자 증인으로 부를 거라는 거 그렇죠.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얘는. 알지. 그래서 실제로 부른 거예요. 지 계획대로. 네. 증인으로 오니까 그 전에 딱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실행할 목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내 가지고 피해자와의 재회를 다시 만날 거를 획책까지 했다. 이거 엄청 치밀한 겁니다. 계획한 거예요, 다. 어마무시한 범죄죠. 그렇게 해서 이 범행에 이래서 이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자,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교도관들의 어떤 비난이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네. 이제 그때 시스템을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교도관들이 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무대기로 안 끌고 나간답니다. 뭐 안 끌고 가죠. 안 끌고 간답니다. 이제 그 교도관들이 적정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 교도소에서 20명 끌고 나가는 게 없대요. 네. 자,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에서 3명 그러면 교도관 2명 붙으면 돼. 영등포구치소에서 3명 그러면 여기서 2명 붙으면 돼. 그럼 각각 데리고 온 사람들이 2명, 3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것만 책임지면 되잖아. 지 물건만. 예. 그래서 효율적인 근무 태도를 만든대요. 근데 이게 한 곳에서 무대기로 굴비처럼 엮어갖고 쫙 끌고 나가서 가는 형태니까 7명이 동지하려고 그랬던 게 굉장히 위험했던 불가능하죠. 이게 20명. 위험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당시 언론들은 교도관들의 그 불성실한 근무 태도의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어요. 교도관들이. 그러니까 네. 비난도 따르지만 또 이제 그 뒤늦게 뭐 사후에 뭐 고친다고 대안도 제시를 하거든요. 언론에서. 이 원인을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무 형태가 불성실할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언론들이. 그랬더니 1번으로 나온 게 경무예요. 경무. 그때 격일제 근무하는데 진짜 이건 가혹한 겁니다. 24시간씩 격일하면. 그 근무도 그냥 근무입니까? 남들은 편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창살 하나 두고 너는 죄수 나는 교도관. 뭐 마주보고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냥 한시도 긴장 안 할 수 없는 게 죄수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무 거기다가 박봉 이 74년도에 그 월급이 27,000원이에요. 아이고. 그 박봉이고 이 대접을 그렇게 경무에 박봉으로 살다 보니까 교도관을 아주 그냥 우습게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교도관들이 다른 직장으로 그 틈만 나면 넘어갔대요. 그래서 연간 그 이직률을 보면 10명 들어오면 2명이 나가요. 이직률이 18%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점에. 비슷했죠. 당연히 교도관 그러다 보면 이런 열악한 교도관을 누가 하려고 그래. 그러면 교도관을 지원하는 사람이 적죠. 네. 적으면 인원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 지원자가 적으면 양질의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시시껍질한 게 승진 구조는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말만 법무부 공무원이야. 승진 구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낮았어요. 법무부는 검사한테 몰빵하잖아요. 몰빵.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권한이. 법무부 검사가 출입국관리소 국장까지 하면서 맡고 다 하잖아요. 그때는 다 법무부 업무는 여러 가지거든요. 출국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교정, 그다음에 검사가 지금 평소 하는 일 3개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관찰까지. 보호관찰까지 막말로.
근데 이제 어려운 승진 구조 이런 거 등등이 이게 문제다. 정말하면 역설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돼 버렸어요. 이 결과가. 그래서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이 이거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잘못됐다고 욕은 엄청 했지만 네. 쟤들이 왜 잘못하는가를 또 그 언론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가거든. 그래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난도 무지무지하게 받았어요. 교도관들이. 그러면서 반대로는 처우 개선이 일정 부분 되기 시작합니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후 열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교도 행정에서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아, 그렇죠. 흑역사네. 현재까지 역사에 네, 그렇게 네, 남아 있습니다. 흑역사.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교도관 그 열악한 근무 조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뭐 부연 좀 하면요. 경찰도 마찬가지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경찰도 그 전에 수당이 없었어요. 시간의 근무 수당이. 본봉만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출근이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 출근시켰어요. 경찰이 퇴근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특히 형사. 지구대 파수처는 밤새워 근무하는 곳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조금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또 붙들어 놓고 그랬지만 형사들은 아예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었어요. 그렇지. 24시간 근무지 뭐. 네, 24시간. 그다음에 국경일도 없었어요. 네, 빨간 날. 그러면서도 그렇게 근무를 하면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되는데 시간의 수당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못 받은 시간의 수당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근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또 박봉은 뭐 교도관하고 똑같이 줬으니까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려웠는데 경찰의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된 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흑역사와 더불어서 들어옵니다. 처우 개선은. 교도관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경찰도 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윤경화 노파 살인 사건. 그 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하영웅 형사가 있었어요. 그 윤경환 오빠가 돈을 집안 곳곳에 여기저기 숨겨놔고 벽지만 뜯으면 10,000원짜리가 쏟아져 나오고 장판 들으면 나오고 여기저기 휘금속을 숨겨놔가지고 이 하영사가 거기 가갖고 장판 들고 벽지 뜯다가 돈 나온 거를 꿀꺽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둑질한 거예요. 이제 그 사건, 그 구속됐죠 그걸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요 교도관들 관련돼서 나온 것처럼 언론에서 예, 또 그 원인을 분석했어요. 그 과정에서 똑같은 게 나온 거예요. 박봉의 경무에 수사활동비조차도 없다. 등등 이런 게 나오는 바람에 하영사는 절도로 형사로서 쪽팔리게 진짜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불명예를 안고 교도소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후배 형사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일정 부분이 처우 개선이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참 어렵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흑역사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흑역사 뒤에 그 분석을 해가지고 약간의 처우 개선이 따르는 경우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있더라고요. 참 이게 만만치 않네 이것도.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교도 행정의 최악의 흑역사입니다. 그리고 법정 그 살인 사건의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유일무이한 사건. 어떻게 이 사건을 74년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 법정 살인 사건하고 연장되는 사건. 법정은 아니어도 증인 쓰고 나간 사람을 밖에서 죽인다든지 뭐 했던 사건이 국지기관 사건이 몇 건 있어요. 그거를 이 다음에 하기 위해서라도 요건 일단 깔아놓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 334회는 우리 저 염건영 교수님하고 임병석 법정 증인 살인 사건 이렇게 좀 다뤄봤습니다. 저는 기사하고 옛날 아카이브만 좀 봤는데 실체를 다 봐서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어요.